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FAT 1급 제59회 지난달에 시행됐던 2023년도 첫 번째 시험 문제요. 저도 아까 그 질문을 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 2023년에 시행되는 이 AT 자격 시험이 우선 달로 짝수달이 있잖아요. 짝수달에는 지금 짝수달에는 전 등급이 다 시행이 돼요. 근데 홀수달에는 지금 이번 3월 18일 날 시험 진행될 게 홀수달이잖아요. 홀수달에는 그나마 시험 응시가 많은 FAT 1급하고요. 그 다음에 TAT 2급 시험만 저기 시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FAT 2급하고 TAT 1급 응시자가 적어서 그런지 홀수 달에는 요 두 가지만 시행되고 짝수 달에는 전 등급 다 시행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시행될 제 60회 날짜가 2023년 3월 18일 날 토요일 날 시행이 되는데 이때 시험은 요 두 가지만 지금 시행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겠죠. 자, 아까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 늘상 하던 대로 매달 다 시행되는 줄 알았더니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봐두시고 이번 3월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FAT 1급을 포인트를 삼아서 한번 연습해서 시험에 응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론 문제 10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보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옳지 않는 거 찾아보래요. 수익은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확히 설명 잘했는데 얘가 수익, 그다음에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비용이라는 것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다음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 우리 천치간의 회계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죠.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누고요. 이렇게 유동, 비유동 구분해서 나눌 때에는 유동성 배열법이 적용된다. 유동성 배열법이 뭐예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기록해달라. 그랬더니 그 유동성 높은 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화가 되기 쉬운 거부터 기록해달라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벌써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규정을 정확히 잘 암기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었어요. 재무상태표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재무상태표 어디?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속해요. 부채에 속해요. 자본에 속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는 자본에 속하는 거죠. 자본의 몇 번째 거였었어요? 네 번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요, 요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만 물었어요. 누계액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은 재무상태표의 항목인가요? 손익계산서의 항목인가요? 이건 손익계산서 항목이라 그랬었죠. 누계액이 재무상태표 자본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구분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그럼 영업이익 뭐 이것도 하도 많이 해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손익구분이에요.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었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나온다. 여기서 뭘 빼주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을 다시 빼주게 되면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 순이익, 원래는 이익이 아니라 다 손익인데 제가 그냥 이익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복습해 놓을 게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 매출액은 파란색으로 수익계정이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매출액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할 때 그 수익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비용계정, 그 다음에 판관비도 비용계정. 이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우리가 쓰는 그 기록하는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그 결과값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수익계정, 얘도 비용계정,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비용계정. 그래서 손익구분해 보시게 되면 수익계정 2개, 나머지 것들은 비용계정, 이렇게도 구분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한 것은 바로 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여기 보험료는 우리 차량 보험료라든지 화재 보험료 들어가는 거 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관비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얘도 장사할 때 장사하려고 건물을 임차했다면 얘도 장사하기 위한 거니까 판관비가 되겠고요. 접대비, 장사하다 보면 접대도 해야 되겠죠. 얘도 판관비예요. 그런데 이자 비용은 우리 주 영업과 상관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 되더란 말이죠.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 세 가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자 비용.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번 물어보는 문제죠. 이번엔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게 되는데, 매출 총이익은 이하고 세트 문제라고 그랬었어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 계정에다가 상품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2개 적어 놓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여기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400만원 이렇게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만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되나요?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매출원가는 450만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거를 왜 가르쳐 줬을까? 질문한 것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10%래요. 매출 총이익률 어디서 봤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매출 총이익이 나와 있는데, 이 매출 총이익률 비율로 따졌을 때 매출액의 10%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 45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겠는 거는 여기 지금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여기 금액의 10%가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액을 알아야지 얘가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매출액에서요
빼기 매출 원가인 45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10%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선식으로 그냥 계산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공식으로 어떻게 얘가 되나? 여기 매출액의 10%면 여기 매출액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액의 90%가 되겠죠? 90%가 금액, 매출 원가인 450만원하고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매출액은 얼마로 계산돼요? 매출액은 450만원을 나누기 90% 하게 되면 매출액은 5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간단하게. 그래서 매출액 구했어요. 매출액은 500만원이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요? 여기 10% 아니면은 매출 원가에서 뺀 거 금액은 50만원이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50만원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여기 2번 50만원이 답이 됩니다. 선생님 나 이거 골치 아파서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찍어도 돼 이런 거. 이거 틀린다고 해서 자격증 못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근데 저기 좀 뭐 이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얘기들이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신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그런데 변하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은 그대로 있더란 말이죠. 이해하고 여기까지가 아니면 회계 1급까지 하면 여기 영업이익까지 요 두 개가 한 세트 문제라는 거 나오면 대부분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같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보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데, 연구 단계,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연구 단계와 그다음에 개발 단계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얘는 다 연구비라고 하는 판관비로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반해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여기 돈들은, 사용된 돈들은 개발비라고 하는, 얘는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이 개발비라는 그 계정이 끝에 빗자가 들어가서 얼핏 비용으로 착각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개발비는 잘 기억해 주세요. 무형자산이에요 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개발비를 코스프레하는 연구 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 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연구비라든지 이런 등등 개발비를 갖다가 코스프레하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비용 처리되는 판관비입니다 라고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비용 처리할 거 물어봤으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제가 비용이라고 그랬었죠. 판관비 50만원 해당되고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이 30만원이라면 얘는 개발 단계라고 했으니 30만원이 다 무형자산일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만원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대요. 회사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얘가 자산 인식요건인, 즉 개발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10만원은 다시 도 여기다가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금액이 합쳐져야지 돼요.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유형자산을 설명해 드리면서, 유형자산은 FAT 우리 1급 정도 수준에서도 그렇고 회계에서 또는 우리 업무에서 자격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항이에요. 왜? 회사에서 유형자산 없는 회사가 없거든요.
또 제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 유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정리해드렸어요. 이는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들 예를 해드렸었고요. 자, 이 유형자산은 목적 자체가 사용 목적이다 보니까 유형자산을 사용하다 보면 얘가 이제 가격이 떨어져요. 즉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격. 그래서 사용하면서 쓰는 돈, 이걸 갖다가 자본적 지출과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 요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얘가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한다는 감가상각이 사용 단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었고, 마지막에 처분 단계에서의 문제, 처분 단계에서 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등등 이슈가 되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출제된 것을 보아하니 지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잘못 기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그 뜻 자체는 이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었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그랬었잖아요. 자, 이것도 띄어서 한번 봐요. 수익적 지출을, 그러면 얘는 지금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뭘로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얘를 자산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기록을 안 했으니 비용은 과대계상이 되겠어요? 과소계상이 되겠어요? 비용은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과소계상이 되겠죠. 자산은 자산으로 쓰면 안 되죠. 근데 자산으로 썼으니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겠어요? 과소계상이 되겠어요? 이런 과대계상이 되겠죠. 쓰면 안 되는데 써놨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우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비용만 똑 띄어내고 자산하고 그다음에 이익하고 그다음에 자본, 법인세, 비용, 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었죠. 그러면 비용이 과소계상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다 얘와 반비례 관계이니까 자산이 과대계상이 됐다면 여기 이익도 과대계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과소계상이 됐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거네요.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지금 여기 수익적 지출이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 과대계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쓰면 안 되는 비용을 썼기 때문에 비용은 과대계상이 된다. 맞겠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기록했을 때는 얘가 과소계상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말들은 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고 구분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재고자산 배울 때 또 지금 복습하실 때 비용과 요 나머지 5개 4개의 계정 반비례 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산과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잊지만 않으시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거는 이런 거 모른다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요게 이런 과대계상, 과소계상에 대한 그 계정들의 관계를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팁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답이요? 답은 1번이 답이에요. 얘가 잘못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20만원이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된 경우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이거 벌어진 사건부터 제가 한번 써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수금이라는 것은 수금이 무슨 뜻이에요? 받을 숫자라는 뜻이죠.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수금은 돈을 받긴 받았는데 내용을 모를 때 가수금, 가계정을 쓴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금 2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보니까 얘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 그때 우리 쓰는 계정이 뭐라고요? 가수금이라는 계정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이 가수금 알고 보니까 뭐래요? 가수금의 내용이 밝혀졌다. 이 가수금 무조건 먼저 없애줘야 되죠. 가수금 가짜 계정, 가수금이라든지 가지급금이라든지 앞에 가짜가 들어가 있는 이 계정들은 임시 계정이에요. 결산할 때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이고 정산할 때도 반드시 전체 금액을 다 없애면서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가수금 20만 원을 이렇게 없애주고 내용이 지금 계약금 받았다 그랬잖아요. 계약금은 뭐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죠 우리? 돈 받은 거 얘는 선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게 되면 여기 가수금 있었던 거 이렇게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없어지게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상계 처리한다고 배웠죠. 상계 처리는 서로 없애버린 거예요. 이 용어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게 되겠어요? 보통 예금으로 20만 원 들어왔던 거, 보통 예금으로 20만 원 들어왔던 거 하고 선수금, 그게 선수금이었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란 뜻이라는 얘기죠. 해당되는 답이 뭐냐고 물어보니 해당되는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차변의 가수금, 그다음에 대변의 선수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모품 관련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 한 문제 가지고서요. 여기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복습하는 겸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지금 소모품은 2022년도에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한 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비용 처리법이라고 불렀죠. 비용 처리법. 그러면 비용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비용 처리법으로 하게 되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날짜는 며칠 날짜냐면 3월 1일 날짜에 차변에 소모품비 라고 쓰시고 20만원 이렇게 썼어요. 대변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20만원 이렇게 썼단 말이죠. 자, 이렇게 써놨는데 12월 31일 날 가서 보니까 얘가 지금 소모품이 얼마가 남았대요? 5만원어치 남아있다죠. 그러면 소모품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올해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지금 여기 20만원이 아니라 5만원 남아있다고 하니까 비용 처리되는 것은 15만원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20만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소모품비 비용은 얼마만큼은 소멸시켜 줘야지 손익계산서에 15만원만 딱 반영이 될까요? 여기 소모품비 비용은 반대편으로 쓰면 소멸되죠. 자, 얼마를 소멸시켜 줘야 돼요? 남아있는 만큼 5만원은 소멸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 차이가 딱 15만원 되잖아. 그죠? 자, 비용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20만원 처리해놨는데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비용은 15만원만 반영돼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비 5만원만 빼주게 되면 그 차액이 나머지 잔액인 15만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가 있대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그대로 있죠. 얼마치 있대요? 5만원어치 이렇게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비용 처리법이에요. 문제에서는 지금 이 비용 처리법으로 문제를 냈고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요거를 자산처리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자산처리법 여기다 써놓을까요? 자산처리법이라고 쓰는 거. 뭐 자산처리법이라고 해서 뭐 대수로운 건 아닌데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려워지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처리법은 똑같은 원리로 3월 1일날 자산을 취득할 때 처음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기다가는 소모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산으로 썼죠.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고 소모품 B는 비용 계정이에요. 20만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20만원 주고 사왔다고 쓴 거예요. 자, 근데 12월 31일 날 소모품이 얼마 남아 있대요? 지금 여기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사용했으면 줄어들겠죠. 자산이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치 사용한 거예요? 5만원어치 남아있다면 소모품은 얼마만큼 사용해서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소모품이 얼마만큼 줄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대변에 소모품은 15만원어치 사용해서 줄어들었겠죠. 그럼 사용한 것만큼은 비용 처리 인전 해줘야 되죠. 사용해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에서 15만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산처리법일 때와 비용처리법일 때 처음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12월 31일 날에 여기 회계 기말 정리상 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자산처리법이란 용어, 비용처리법이란 용어 구분을 해서 두 개를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하는 거 어려워요? 여기 자산인 경우에 자산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사용한 것만큼 빼줘야 되고, 비용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비용이 지금 15만원이 돼야 되는데 비용 처리가 20만원 되어 있으니까 비용을 요만큼 줄여서 15만원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런 기준으로 몇 번만 써보시면 이해하시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여러 번 해봐서 아마 많이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고요. 8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FAT 1급도 준비하시면서요, 부가가치세 제가 최소한 기출문제 10회는 풀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부가가치세 문제만 이론에서 무려 30문제예요. 이걸 풀면서 연습하시게 되면 TAT 2급 준비하실 때에도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를 똑같이 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봤어요. 1번 문제에서 간이과세자의 1기 예정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이건 틀렸고요. 간이과세자의 과세 시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예정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신고한다고 돼 있고요. 틀렸죠. 2번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요게 바로 지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설명해 놓은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얘는 1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은 6월 30일까지. 뭐 예정신고 신고를 하지, 일반과세자는 아니죠. 뭐 다 해야 되겠네. 3월 31일,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근데 여기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게, 제가 그 납세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일반 과세자에는 두 사업자가 있죠.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그죠? 여기서 일반 과세자에는 법인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는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이기 예정, 이기 확정 다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법인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우린 뭐라고 불렀냐면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불렀어요. 이 영세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과세 기간이 같아요. 영세 법인 사업자하고 여기 개인 사업자하고 과세 기간이 예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확정 신고만 하면 되고 그 이외의 법인 사업자들은 1년에 4번 일기 예정 확정, 이기 예정 확정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기 2번은 어차피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네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장은 이 부동산이 있는 관할 뭐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뭐죠? 발음이 왜 자꾸 꼬이냐?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 거기가 여기 사업 납세지예요. 여기 관할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여기 틀렸던 거죠. 여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거기가 납세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장이 없어. 이 사업자가 사업장이 있어야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데 사업장이 없다면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사업장이 집인 곳들이 꽤 많아요. 굳이 사업장을 갖지 않냐고 집에서 이런 업무를 영업을 하는 곳들이 꽤 많단 말이죠. 여러분 알까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지 좀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같은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죠. 판매만 여기 자기가 인터넷에다가 뭐를 갖다가 딱 개설을 해놓고 중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사업장이 굳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장을 그런 인터넷에다가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다가 개설을 해놓고 지금 장사하는 거 매장 오픈한 거하고 똑같아요. 주문만 받으면 주문받은 거를 내가 사갖고 와서 배송만 의뢰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박인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구매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템만 잘 고르면 내가 사업장이 없어도 중개만 잘하게 되면 돈 엄청 많이 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은영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 있었죠.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사업 또 뭐 있었어요? 이름, 공급자의 그 3가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 이렇게 7가지인데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돼. 은영이는 틀린 말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은영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아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세금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자가 들어가 있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뭐를 발급해야 돼요?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 여기 정준이도 틀린 말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민이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었죠.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용역이나 재화가 공급되는 그 날짜에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었죠. 여기 원칙의 예외가 바로 한 달 거 몰아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얘가
예외 특례였었어요. 근데 여기 정민이는 원칙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 잘하고 있네요. 자,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데 미국에다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틀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정민이가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또 하는 문제가 더 있네요. 9번까지 풀어봤고요. 10번 문제는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2022년도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 내역인데, 자, 이건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중요한 거 과세 표준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세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품 매출액 별다른 게 없네요. 얘가 공급가이고 과세 표준이면 세액은 70만원 나올 것이고요. 자, 거래처에 증정한 제품, 이거 간주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간주공급, 불공, 과세표준 3대 천왕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얘가 간주공급이란 말 뜻은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공급에 네 가지 있다 그랬었죠. 간주공급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복습하시라고 써볼게요. 첫 번째는 자가공급. 자가공급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면세, 사업, 전용. 했을 때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두 번째로는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겠다. 세 번째로는 타 사업장 반출. 근데 목적은 뭐였을 때? 판매 목적으로 반출했을 때 자가공급에 해당되고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로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남아 있는 이란 말을 어떤 교재에서는 한자어로 잔존재화 이렇게도 불러요. 간주공급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에 대한 증정한 거, 여기 간주공급은 판매한 것으로 보는데 무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고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거기 10% 시가에 대해서 10%인 20만원 납부하라는 뜻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20만원 납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가액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부가세, 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빵이니까. 여기는 없어요. 내고 싶어도 못 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매출세액 얼마를 내야 됩니까? 3번에 90만원 납부해야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9회 이론 문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다 해드렸네요. 자, 요거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